안녕하세요. 조수진 정통 우파 TV입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은 날씨만 우중충한 게 아닙니다. 자, 이게 한국 정치가 지선으로 그리고 보궐선거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경제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선거 참전론이 급부상하면서 보수 결집의 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추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물가, 부채 부담만 키우면서 살리는 추경이 아니라 죽이는 추경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절규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수진의 정치 해부학과 경제는 민생이다 경제 칼럼에서는 비오는 하루의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선 D-30. 여 싹쓸이냐? 야, 막판 뒤집기냐? 사활건 선거전 본격 스타트. 네,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육성 지방선거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이자 입법 행정 권력에 있어서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이 장악할지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정치의 최대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60% 후반대 지지율과 한국갤럽 기준 여당 다수 당선 기대 46% 바탕으로 우세 흐름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경북 제외 15대 1 싹쓸이 전망까지 거론됩니다. 네, 이거는 좌파가 예측한 거죠. 예, 하지만 우리는 공정한 정말 진실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바짝 추격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 견제론과 특검, 부동산, 보수 결집 카드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정권 초반 효과와 야권 전략 한계로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좌파 언론이 쓴 것 같네요. 네, 지금 우리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그 원로들이 함께 전투에 나서면서 우리가 전선을 지금 가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보수 텃밭 그리고 서울 수도권 여기서 지금 격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또 부동산 30% 막판 특검 이슈가 이게 판세를 흔들 요인으로 꼽힙니다. 동시에 14권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함께 치러지면서 조국, 한동훈, 송영길 등 거물급 정치인의 생환 여부까지 걸린 사실상 미니 총선급 선거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 이런 뉴스네요. 자,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거는 단순한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에요. 이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서 내가 이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겠다. 네, 그래서 정말 어디서도 입법, 사법, 행정 어디서도 견제 없는 이재명 체제를 완성하려는 사실상의 전국 권력 싹쓸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정권 초반이라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기면 그거는 패배가 아니라 그 스스로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방 권력 여기에서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6.3 선거는 시장, 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브레이크 있는 권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재명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 우파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네, 다음 기사는 수도권 빅3 대진표 완성, 네, 최대 승부처 민심의 향방은 이런 기사입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빅3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몰린 수도권이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이 서울은 이재명, 영픽, 정원호 후보와 서울 최초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의 맞대결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과 오세훈 시정 성과가 정면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경기를 가보겠습니다. 경기는 육선 정치 거물 추미애와 삼성전자 임원 출신 경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의 대결로서 정치 상징성과 경제 전문인의 실무 역량이 맞붙는 상징적인 전장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친명 핵심 박찬대 그리고 행정 경험이 강한 유정복의 대결로 이재명 정부 친정 체제 강화냐 행정성 기반 연임이냐 이것이 핵심 변수입니다. 결국 수도권 빅3는 단순 지역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평가와 보수의 재건 가능성 그리고 향후 전국 권력 지형을 가를 정치적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네요. 자, 이 수도권 빅3는요, 단순히 서울, 경기, 인천 이 단체장 선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까지 장악해서 대통령, 국회, 수도권 권력 이렇게 한 손에 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국민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남길 것이냐 이러한 싸움입니다. 특히 서울은 행정 성과와 도시 운영 능력의 문제를 넘어서 명심 한 줄이면 수도권 권력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이 위험한 정치 구조를 허용할 것인지 하는 상징적인 전선입니다. 물론 오세훈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저도 많습니다. 예. 연두색 넥타이 그건 또 뭐였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이재명에게 이 수도권까지 다 넘겨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재명은 내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해. 예,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걸 우리가 봐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방선거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 보수는 재건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정치적 산소 호흡기를 찾아야 될 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자, 조경태 이자는 또 뭡니까? 장동혁 지지자들과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국힘이 안 돼. 네. 정말 뭐 기사 설명도 하고 싶지 않네요. 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조경태 의원이 축사 도중에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는 일부 지지자들과 공개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왜 이런 기사 나오게 하냐고요. 조경태 의원은 비상개혁을 비판하며 여러분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직격했고 이에 장동혁 지지자들의 강한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김문수 선대위원장까지 모두 모인 이 공식 행사장에서 박형준 후보 지원보다는 내부 노선 충돌이 전면화되면서 선거 현장이 분열 이미지로 비쳤습니다. 우리 그 집안 망신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박형준 캠프 개소식에서 박형준보다 특정 정치인의 연호가 더 커진 장면. 네. 뭐 이거는 또 좌파 언론입니까? 자,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외부와 싸우기 전에 내부 메시지, 질서, 우선순위부터 정리해야 된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집안망신 시키는 이런 개소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하지 이게 뭡니까? 이런 기사는 내고. 자, 선거 캠프 개소식은 적과 싸우는 전장인데 아니 이거 지금 박형준은 띄워야 될 자리에서 이 지금 조경태 막말 한마디로 이게 난장판이 됐잖아요. 예. 조경태 의원의 발언이든 장동혁 지지층의 과열이든 저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더 맞느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후보를 이기는 후보로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리고 반드시 보복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만으로는요, 우리가 승리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 그리고 우리 안의 질서, 이것을 챙겨서 꿋꿋하게 아무리 내부 총질 이렇게 방해해도 우리가 정신 가다듬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안철수, 한항갑 이용, 명예선대위원장 수락, 이광재는 심판받아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항갑 보궐선거 국민의힘 이용 후보의 명예선대위장을 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향해서 분당을 버리고 하남으로 환승한 전략공정 정치다. 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광재 후보가 최근 수년간 강원, 분당, 하남 이렇게 지역구를 옮긴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을 환승역처럼 이용하는 정치 행태는 주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철수는 자신과 맞붙었던 분당 경험까지 거론하면서 분당 주민에 대한 사과 없이 또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는 모습은 정치적 책임감보다는 공천 중심 생존 정치 여기에 가깝다고 공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용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 기반 경쟁력을 입증했고 선거 이후에도 하남에 남아서 지역 현안을 챙겨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항갑 보선은 단순 후보 대결을 넘어서 지역 대표성, 정치적 책임, 전략 공천식 낙하산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민주당이 이광재처럼 강원, 분당, 하남 이렇게 지역 옮기면서 공천 따라 이동하는 이 철새 정치인들, 이 사람들의 철학은 뭘까요? 지역 발전은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그냥 본인 정치 생존, 이거를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철새일 뿐이죠. 지역구는 정치인의 커리어 환승력이 아니라요.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선거 때마다 전략 공천만 쫓아다니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주민한테 무슨 얘기를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한테 우리가 대표를 뽑는 건지 중앙당 후보를 지금 내려보내는 건지 이런 거를 지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 이용 후보처럼 지역에 남아서 바닥 민심 챙기고 현안 챙긴 이런 후보가 있다면 결국 한항갑은 환승 정치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 책임형 일꾼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민심의 심판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 띄워주세요. 자, 지금까지 후끈후끈한 지방선거의 이모저모를 살펴봤고요. 이제 삼성 파업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 파업 사흘째 임금 인상, 경영권 요구, 노사 이견 이런 내용이네요. 네, 벌써 사흘째가 되는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일에 첫 전면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며 노조가 평균 14% 임금 인상, 1인당 3천만 원 경력금, 영업이익 20% 성과금, 그리고 또 신규 채용, 인사, M&A 관련 노조 사전 동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침해인데. 자, 회사 측은 일부 공정 중단으로 닷새 기준 최소 6,400억 원 손실을 추산하며 이는 1분기 영업이익 5,808억 원보다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닷새 동안 공정 중단해가지고 1분기 영업이익보다 큰 규모의 손실을 만들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사측은 임금 6.2%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 수준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협상 부족과 또 경영진 대응 실패를 주장하면서 추가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요구안에는 인사권, 경영권, M&A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돼서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서 기업 경영권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생산기지인 삼성바이오의 파업 장기화는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서 한국 제조업 첨단 산업 경쟁력과
해외 투자 신뢰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삼성바이오 파업, 지금 삼성과의 난리가 났는데 이게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니라 저는 이거 노랑봉투법 강행하고 그 친민노총 성향의 노동정책, 예, 그러한 장관 임명하고 반기업 정서 이렇게 지금 결합돼가지고 한국 산업현장에서 지금 어떤 시그널이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업이 지금 생산 차질 6,400억 원 걱정하는데 정치권은 노조 권한 확대에 더 적극적이다. 이런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 몸이 돼서 한 배를 타고 가도 모자를 파네. 예, 이러한 반기업, 예, 친노동 정책, 친노조를 정서를 그 정부 여당에서 가지고 있다면 네, 이런 결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체제 그리고 강성 친노조 정책 기조가 경영권도 결국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분위기를 강화하면 삼성바이오 같은 글로벌 첨단 기업조차도 한국에서는 투자 확대보다는 노사 리스크 관리 비용을 더 크게 계산하게 될 수가 있는 이런 위험성을 초래한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반도체, 바이오, AI로 우리가 GDP 키워야 된다고 제가 어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제가 정말 강조하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노랑봉투법 강행하고 강성노조 구조로 이렇게 기업 손발을 묶어놓으면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미래산업 강국이 아니라 투자보다 파업 비용이 더 비싼 나라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거 정부는 직시해야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노조 내에서 또 노노 갈등이 있어요. 예, 반도체만 챙기는 노조 탈퇴, 불붙는 삼성전자 노노 갈등.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DS 부문 중심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면서 DX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이 급증했습니다. 네. DX, 여러분 DX라는 거는 비반도체예요. 그리고 DS는 반도체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의 노노 갈등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DX 부문 조합원들은 반도체만 챙기는 노조라며 집단 탈퇴에 나섰고 하루 탈퇴 신청이 1천 건을 넘었습니다. 조합비 5배 인상과 파업 스태프 최대 300만 원 지급 방침은 내부 불만에 불을 지폈습니다. DX 부문은 실적 악화와 구조 조정 우려에 놓여 있지만 노조 요구안에선 사실상 소외됐다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결국 삼성 내부는 노사 갈등을 넘어서 노노 갈등으로 퍼지면서 파업의 명분과 대표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노 갈등은요. 저도 기업 생활 30년 하면서 뭐 노동자의 입장에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국면을 많이 접했습니다만 이렇게 노노 갈등 생기는 순간 예, 이 노조의 명분 예, 그리고 이 노조의 이 단일 대우는 이미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는 하나 이렇게 외치던 노조가 정작 삼성 내부에서는 DS와 DX, 반도체와 비반도체로 갈라져서 서로 등을 돌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강성 노조 정치의 가장 위선적인 민낯입니다. 반도체만 챙기는 지도부, 조합비는 함께 내고 혜택은 특정 부문만 누리는 구조라면 이게 연대가 아니고 내부 차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조 스스로가 노노 갈등이라는 자폭의 불씨를 맞는 것입니다. 외부하고 싸우기 전에 내부 공정성부터 무너진 조직. 지금 삼성 노조의 위기는 사측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누구 편인가, 예,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 노노 갈등이 시작됐다. 예, 글쎄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 지금 삼성의 파업이 곧 이제 해결될 것 같다. 네, 저는 이런 희망을 봅니다.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자, 이제 우리 그 호르무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성박이 홍해 통과했네요. 호르무즈 봉쇄 후 두 번째 이런 기사입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로 한국의 원유 운송선이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해서 국내로 이렇게 원유를 수송한 사례가 두 번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선박은 사우디 얌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서 한국으로 운항 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 정보 제공, 선사, 선박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중동 해상 물류 리스크가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기존의 호르무즈 의존도를 일부 우회 항로로 분산하면서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향후에도 원유 공급망 안전과 선원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중동의 위기의 핵심은요, 단순한 전면전이 아니라 이란의 이 호르무즈 압박 속에서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압박과 협상 카드 사이에서 국제 유가와 해상 질서 통제권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 강한 제재, 지금 트럼프가 아니다. 이게 지금 협상 완료될까지는 내가 이거 호르무즈 안 풀어줄 거야. 이렇게 강한 제재를 하고 있고 그 이란의 그 경제적인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동시에 군사적 억지력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는요. 글로벌 원유 시장에 대한 충격 그리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부담을 고려해서 확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협상 주도권에 무게를 주는 압박 속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도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께 연준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리고 이 금리를 동결하는 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이 돈의 값, 그 이자를 내려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GDP를 키우겠다. 이러한 전략과도 충돌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군사 억지력을 퍼붓고 그 다음에 이란의 이 강한 그 경제적 압박을 취한다는 건요. 이 트럼프식 협상전, 다시 말해서 이 협상의 그 테이블에 올라가기 전에 상대를 최대한 압박해서 테이블 그 협상 실제 힘을 얻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결국 이게 우리가 남의 전쟁 구경꾼이 아니고요. 미국 그리고 이란 협상 결과 하나에 우리의 유가, 환율, 물류비가 출렁거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를 경제 정책의 최전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엇박자나는 외교 행보 당장 중단하고요. 빨리 지금이라도 다시 이 이란과 미국 협상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 동맹국으로서의 모습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띄워주세요. 자, 개미보다 3배 번 외국인 뭘 샀길래. 네, 이제 국내 경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코스피 급등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이 57.3%. 60%에 육박하네요. 평균 수익률이 57.3%로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 18.3%의 3배에 달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대한전성 등 그리고 AI 반도체, 전략, 방산 중심의 우리 대한민국 핵심 산업주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엔터, 바이오, 개별 성장주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외국인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전력 인프라 이 메가 트렌드에 올라탔고요. 개인은 상대적으로 테마, 감성 투자 비용이 높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는 단기 과열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향후 인터넷, 바이오, 내수주 중심 순환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보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해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한민국 또는 미국, 우리의 경제가 살 길은 뭐다? GDP 분모를 높이는 것이고, GDP 분모를 키우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뭐다? AI, 반도체, 전력, 방산이다. 네. 제가 이 얘기 누누이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한국을 무슨 감으로 투자하지 않고요. AI 반도체, 전력막, 방산,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산업 구조 변화에 돈을 넣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개인이 아직까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AI 그 하드웨어 중심, 제조업 중심의 이러한 국가 산업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테마와 감정에 흔들리면서 주식이 아니라 종목을 샀다. 네, 이거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가요, 단순한 개별주 정세가 아니에요. 큰 판의 흐름입니다. 미국 중심의 AI의 산업 공급망 재편 속에서 삼성, SK, 전력, 방산 같은 전력 자산에 자본이 몰리는 구조입니다. 이게 너무 명확한데 이것을 못 읽으면 시장이 아니라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장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 오를까? 이 개별 종목 고민이 아니라요. 세계의 자본이 왜 그 산업에 베팅하느냐?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감성 매매 이런 거 버리고요. 국익산업, 글로벌 자금의 방향부터 읽어야지 살아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기사 다 이제 그 정리를 드렸고요. 뉴스 브리핑 해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정치 해부와 그리고 경제는 민생이다. 경제 칼럼 논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자, 이제 정치 해부학, 정치 해부학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사가 하나 올라가 있네요. 자,
여왕 앞으로, 네, 여왕 앞으로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초접전속 커지는 박역할론. 그래서 자, 이 기사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선 5번과 대선 승리, 2004년 탄핵 역풍 속에서 121석을 방어했죠. 네, 그래서 또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고요. 또 2012년 총선 과반 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여정 속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흐르면서 추경호, 김부겸 양측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성과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박정희,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서 보수층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추경호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차관, 달성군 지역구 승계 등 박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보수 진영이 위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찾았고 윤석열, 한동훈, 김문수, 장동영 모두 각자의 정치적 난관에서 박 대통령의 상징성에 기대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자, 결국 이번 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행보는 단순한 예방 여부를 넘어서요. 보수 결집과 대구시장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수진의 긴급 브리핑, 조수진 뉴스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참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대구시장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나도 참전을 하겠다. 예, 그만큼 이번에 지방선거가 우리 보수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고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충청, 또 넘어서 조금 더 넓게 전국적으로 우리 우파 진영의 이 재건을 위해서 이번에 참전하시겠다. 네, 이런 의향을 비치셨다고 제가 긴급 논평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해온 이 국민의힘 선거 전략은 뭐였냐면 국민의힘 원팀 총동원 전략, 그렇게 해야 보수는 살아남는다라고 제가 지난 이 총선 전략, 총선이 아니고 지방선거 전략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야 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또한 안철수, 또 김문수,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자산들인 원로들이 지방선거에 총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로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에서 내부 총질, 내부 계산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전략 자산, 그 전략 자산의 핵심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우리가 가진 모든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서 원팀으로 싸워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장해온 이러한 지방선거 전략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보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요, 선거 때마다 반복된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보수는 분열에 죽고, 그리고 좌파는 부정에 죽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친윤이고, 누군가는 비윤이고, 누군가는 박근혜고, 누군가는 개혁보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자 도생하다가 결국 선거판 전체를 민주당에게 내주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정말 분명하게 말해왔습니다.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것은 개파 경쟁이 아니라 전략 자산의 총동원이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성, 그리고 김문수의 정통 보수성과 강성 지지층 결집력, 그리고 안철수의 중도 수도권 확장성, 이렇게 이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 합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보수 심장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가 가진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고령 보수층, 탄핵의 상처를 공유한 우리 핵심 지지층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단순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요. 배신당한 보수의 기억이자 우리가 다시 뭉쳐야 된 이유인 것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본격적으로 얻은 출발점이 언제였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2004년 총선이었죠? 당시 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괴멸 위기였는데 박 대통령이 전국 유세를 이끌면서 한나라당 의석을 121석으로 방어했고 열린우리당의 과반 독주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어도 보수 붕괴 저지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선거 전 한나라당은 100석 이하로 추락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요. 박근혜 체제 아래서 실제 결과는 지역 기반과 보수표를 결집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위기 상황에서 판을 바꾸는 선거 리더십, 즉 선거의 여왕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뿐이었습니까? 2026년 5월 20일 지방선거 유세 도중에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박근혜 대표가 괴한 지충호라는 사람이 휘두른 커터칼에 오른쪽 얼굴을 크게 다치면서 봉합수술을 받았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피습 직후 박근혜 대표가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가요? 대전은요. 네, 그 상황에서도 대전은요.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대전시장의 이 선거 판세를 걱정한 발언이었죠. 그래서 개인의 상처보다는 선거와 당을 먼저 챙기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동정론과 결집 효과가 폭발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요. 무려 12곳을 석권했고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예상 밖 선전이 이루어졌고요. 박근혜는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라 실제 표를 움직이는 선거 승리 브랜드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 말기의 피로감, 디도스 파동, 보수 분열 이런 악재 속에서도요.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를 지휘했고요. 그래서 300석 중에서 무려 152석 과반을 확보하면서 승리로 이끌었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우세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박근혜는 민생, 경제민주화 프레임과 전국 유세를 통해서 수도권 열세를 최소화하고 보수층의 투표를 극대화했습니다. 같은 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51.55%를 얻어서 문재인을 108만 표 차로 꺾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즉, 박근혜를 선거의 여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별칭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2004년 121석 방어, 2006년 커터칼 피습 이후 지방선거에서 12곳 승리, 그리고 2012년 총선 과반 152석 대선 승리까지 실제 우리 보수의 위기 국면마다 수치와 결과로 증명된 선거 동원력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브랜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어려워질 때마다 정치권이 박근혜 하면서 찾는 이유는 단순하죠. 왜? 박근혜 대통령의 결집력, 선거에서 보수의 이 표를 부르는 결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 다른 후보들도 보겠습니다. 김문수. 자, 김문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우파 전투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김문수는 좌파와의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전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강성보수, 애국시민, 체제수호 프레임에서 김문수는 보수의 전투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가 우리 보수의 심장을 뛰게 한다.
네, 우리 보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러한 파워를 가진 인물이라면 김문수는 우리 보수가 주먹을 쥐게 만드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 또 한 인물이 있죠. 네, 안철수. 네, 안철수는 수도권 중도 확장의 연결고리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많은 강성 보수들이 간과할 수 있겠지만요. 선거가 결집만으로는 부족하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문수가 보수 결집을 하게 하는 이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네, 그 수도권 중도 확장의 연결고리도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 청년층 중도 실용층에서는 예, 안철수가 활용 가치가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성 보수만으로 부족한 외연 확장을 안철수가 메워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또 앞으로 많은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 즉 보수 빅텐트 실전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조수진이 말하는 보수 제거는 누군가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만 보더라도요. 박근혜의 상징성, 김문수의 전투력, 안철수의 확장성, 예, 이 세 가지가 결집될 때 우리 장동혁 당대표가 더욱 힘을 얻을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단순한 정당성이 아니라 정통성과 결집력과 확장성을 모두 갖는 선거 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수 빅텐트, 우리의 전력 자산을 총동원해서 원팀으로 싸우자 이렇게 목 터지게 외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미 늘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은 친문, 친명, 운동권, 시민단체, 진보 정당까지 필요하면 연합합니다. 네. 제가 정말 그 싫어하는 이 좌파들은요, 좌파이지만 그래도 이들의 이런 그 집결성, 예, 이러한 연합성, 이것만은 제가 정말 가끔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 조금 반성해야 되는 거는 늘,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달러. 이 사람은 탄핵파니까, 친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부 전쟁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가 이 도덕적 완벽주의보다는 선거 생존 전략을 지금은 생각할 때다 이겁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지 개혁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겨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요. 단순한 지역 권력 재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서 원팀 총동원 전략으로 실제 전환 가능한지 이거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박근혜가 지금 움직입니다. 김문수가 싸우겠다고 명예선대위장 맡았습니다. 안철수도 나섰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뭉치는구나. 이번엔 진짜 보수가 뭉치는구나.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고요. 결집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더 중요한 건요. 이러한 우리 이 메시지가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이렇게 급히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통 보수, 강성 우파, 중동 확자 이 자산을 상시 전략 체계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요. 예, 우리 우파, 국민의힘이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더 오르냐 보다는 누가 어디서 더 강하냐 이런 기준으로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빼고, 이 사람은 나랑 개파를 달리하니까 빼고, 그러면은 어떻게 적하고 싸우겠습니까? 나랑 개파가 달라도, 나랑 보는 시각이 달라도,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의 전략을 놓고 그 전략 아래서 뭉치고 일단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의 도덕적 완결성을 논해도 늦지 않은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제가 누누이 필요한 것이 이러한 오른팔 왼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 결집력이고요. 그 결집력을 그냥 장 대표 혼자서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전략적 자산을 적극 활용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맡은 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담입니다만 지금 여러분 개헌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개헌의 내용 중에 뭐 이것저것 별거 없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지방의 균형 발전 이것을 헌법에 넣자 저는 이 의미를 좀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개헌에서 첫 번째 단추를 그냥 뭐 첫 번째 쉽게 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그냥 별거 없네 이렇게 순순히 도장 찍어주면 그 다음에 뭘 갖고 나올 거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 지방 행정 개편을 나올 것이고요. 그 지방 행정 개편의 뒤에는 자기 편 사람들로 다시 조직을 짜겠다. 다시 말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내가 장악했고 행정부도 장악했는데 지방 권력까지 선거에 혹시 지더라도 내가 다시 짜겠다. 이런 속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열한 전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더욱더 강한 전략으로 이재명 정부와 좌파가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워도 적어도 우리가 지방행정만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한 팀 전략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안철수, 김문수 총출동 이거는 단순한 선거 지원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해온 국민의힘 전략자산 총동원 원팀론 이것이 현실 정치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보수는 더 이상 내부 분열로 사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생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생존하려면 각자의 상처와 계파를 넘어서 우리의 가진 자산을 활용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보수는 이제 누가 주인공이냐 이걸 다툴 때가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길 것이냐 이것을 증명할 때인 것입니다. 그 전략이 통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보수 재건의 명실상부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뭉칩시다. 정치의 부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경제
네. 경제는 민생이다. 네. 오늘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칼럼의 제목은 전쟁은 끝나도 경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진짜 경제 전선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 PF, 그리고 GDP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추경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정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지방 PF를 살리는 추경이냐 죽이는 추경이냐 이겁니다. 자, 이 뉴스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하는 많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그냥 말뿐인 정책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의 PF의 문제를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단순한 군사 충돌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총성이 멈춘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유가, 금리, 환율, 공급망, GDP를 둘러싼 이제 경제 전쟁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경고는 분명합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그 청구서는 대한민국의 식당, 대한민국의 공장 사장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계부로 날라온다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전략 통로입니다. 이 중동 긴장만 높아져도 국제 유가, 해상 보험료, 운송비가 흔들리죠. 그래서 유가 상승이 단순히 주유소 가격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자재 운송비, 전기세, 포장비, 배달비, 원자재 비용까지 줄줄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님은 줄었는데 비용은 거의 전부 오르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요. 물가가 불안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연준도 지금 금리를 동결했죠. 한국은행도 2026년 4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보다는 여전히 물가, 환물, 외부 충격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동 리스크와 공급망 이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는 고금리 장기화 이런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내려서 살리자 이런 정책은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리도 못 내리는데 대수는 죽고 있고 대출은 막히고 우리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뭘로 버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건요. 구조개혁 수술이 아니라요. 그냥 홍보 브로셔 정도자. 저는 이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2026년 4월 대한민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요. 총 수출은 858억 9천만 달러. 그리고 반도체 수출은요. 무려 173.5% 증가. 무역 수지가 237억 7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저 민주당의 우매한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경기가 잘 버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OECD가 그러면 바보입니까? OECD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왜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 수준으로 낮췄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 수출은 버티고 있지만은 내수, 소비,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방경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거시 지표 말고 미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9.2%로 떨어졌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높다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싶다. 네, 지금 우리 가게 형편이 좀 괜찮다. 앞으로도 좋아질 거니까 내가 소비를 하겠다. 이러한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게 100 아래라는 거는 반대입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로 달리고 있지만 우리 동네 식당에 손님이 줄어서 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매일매일 한숨 쉬고 있고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지방 건설 현장은 멈추는 이런 이중 경제 구조라는 것이죠. 반도체 수출 174.5% 성장한 이 뒤에는요. 소상공인 대입 현재 8천억, 소비심리 99.2%, 지방의 PF 브릿지론이 10에서 15% 구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선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를 받치고 있는 풀뿌리와도 같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의 가족을 포함한다면요. 최소 700만에서 1000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부 업종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민생경제 몸통의 문제입니다. 자, 정부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약 5조 4천억 원, 정책자금 약 3조 3천억 원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 같죠? 네. 그런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느냐? 실제로 나한테 그게 해당이 되느냐? 현장에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 정책 자금은요, 5분 컷. 5분 컷이 뭡니까? 5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 이겁니다. 보증심사해야죠. 기존 대출 또 대비해서 DSR 제한받죠? 은행 총량 규제로 막힙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 뭐 5조 예산 편성했네 이렇게 말해도 현장에서는요 그냥 5분 만에 끝내버리고요. 설사 그 5분 동안 그 커트하는 이 경쟁에서 내가 신청했다라도 DSR 제한 때문에 돈 받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지원 정책이 아니라요. 정책 발표와 실집행 사이의 괴리입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이 대위 변제액이 뭡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신보나 기보에서 이 정책자금 빌려주고 대신 갚아주는 거 의미하는 건데 이 대위 변제액이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는요 코로나 시기 대비 약 3배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도 회수 못한 돈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단순히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요. 상한 능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구조적 신호입니다. 왜 이 구조적 신호를 모릅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 구조가 이미 약 1000조 원대로 거론됩니다. 그럼 여기서 금리, 원리금, 매출 부진이 동시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이자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한 이제 생존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 폐업 지급 증가 이것도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은 창업보다는
폐업의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요, 손실보전금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출 회복 없이는요, 원리금, 임대료, 배달수수료, 전기료, 인건비 이거 한꺼번에 모두 다 감당해야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현장에서는요, 코로나 때가 차라리 나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들고 나온 게 뭡니까? 공정임금? 왜 장동혁의 비판이 현실적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부에서는 공정임금제를 말합니다. 네,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숫자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OECD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미 인건비 구조 자체가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비정규직, 임시직 비용까지 더 정규직 수준에 가깝게 끌어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기업은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강성노조도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알바, 파트타임, 성수기 단기직, 가족 외에는 추가 인력에 의존하는 이런 동네 식당, 카페, 편의점 사장님들은 다르죠. 이 사람들 이미 임대료, 4대 보험료 내야죠. 전기료 내야죠. 배달앱 수수료 내야죠. 거기다가 이 원재료비는 이미 올라갔죠. 여기서 추가 고용 부담까지 더 안으라는 건요. 사실상 그냥 사람 쓰지 마라. 이런 얘기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 정원호한테 정말 장사가 어렵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원호가 뭐라 그랬다고요? 컨설팅 받으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러한 압박받는 구조 속에서 결국 결과는 뭡니까? 이 우리 자영업자들이 얻는 결과는요. 채용할 사람 못 뽑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족 노동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또는 뭐 무인화를 하든가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면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장 생산성 대책 없이 이 현실적인 생산성 대책 없이 비용만 이렇게 강제하면 가장 약한 사업자부터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자영업자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용의 80%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고용의 80% 이상이 다 중소기업 기반이에요. 고임금 노동자, 진금 3전하고 삼바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떠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상위 1%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전기료 상승, 원가 상승, 플랫폼 경제, 거기다가 내수 침체 재고 부담까지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AI 자동화 말하고 있지만요.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번 달 급여를 어떻게 줘야 되나? 전기세 이거 어떻게 감당하며 원자재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걱정에 한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법인 파산 증가, 연체율 상승이 단순한 기업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흔들리면요. 채용이 축소되는 거고요. 청년 취업이 그나마 더 악화되는 겁니다. 지방경제가 축소될 것이고요. 소비가 감소되고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내수의 타격으로 오는 겁니다. 즉 중소기업의 위기는 대한민국 고용 기반 자체의 위기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전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선은요. 지방 PF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요. 서울 집값이 아니라 지방의 현금 흐름입니다. 서울은 가격 논쟁일 수 있죠. 그러나 지방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지방은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PF 작은 경색이 동시에 겹치는 구조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이 이미 수만호 규모로 누적되고 있다고 하고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 안 팔리면 분양대금이 안 들어오고요. 분양대금이 막히니까 PF 자금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PF 총량 자체입니다. 부동산 PF 엑스포저는요. 금융권 전체 기준 수백조 원 규모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이 비은행권의 익스포저 비중이 특히 민감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실패가 단순한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건전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PF 브릿지론. PF 브릿지론 특히 금리가 높아요. 보통 연 10%에서 15%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 폭탄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브릿지론을 보면요. 이게 본 PF 전환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냐? 고금리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는 중단되죠.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거기 돈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PF 연체 리스크에 처하게 되고요. 협력업체까지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상권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26년 5월 현재 현실입니다. 공사 현장 하나 멈추면 건설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식당들, 설물점, 자재업체, 인력시장, 숙박업체까지 지역 경제 전체 흐름이 같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무슨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구조 개혁보다는 그냥 시간 벌어주는 그 단편적인 솔루션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없는 PF까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어두면 부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누적되는 것이죠. 오늘 100억 위험을 구조 조정 없이 미루면 내일은 이자와 연쇄 부실이 붙은 더 큰 숫자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 연장이 아니라요. 살릴 사업장, 정리할 사업장, 산업 전환할 사업장을 구분을 하는 이러한 구조 조정이다. 네, 이걸 왜 모를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는 이 추경 예산 몇 조 편성했다. 이거 정말 숫자는 크지만요. 현장 체감은 바닥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기업에서도 저도 기업에서 큰 숫자의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봤습니다만 이 우리가 지금 가장 국민들이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예산 숫자만 아니라 집행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에서 제가 이 전략적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는요, 항상 예산과 집행률을 동시에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보는 것도요, 예산 승인율, 예산 총액뿐만 아니라요, 예산 승인율도 봐야 되고요, 예산의 실제 집행 속도, 그리고 실제 접근 가능성, 이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투명하게 이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요, 우리 예를 들면 자영업자 예를 들어볼까요? 현장에서는 이 정책자금 신청 폭주하고 있고요. 보증심사, 기존 부채, DSR, 은행 총량 규제로 정책은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뼈아픈 숫자는 결과에서 나옵니다. 2026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입연재액이 8천억을 돌파했다고. 이것이 코로나 시기 대비 약 3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연체가 아니라요. 정책 금융이나 보증 시스템이 존재해도 실제 상환 능력 악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총량 규제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쪽에서 정책금융 말하지만요. 한쪽에서는 DSR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힘든 현실 속에서
저는 얼마나 실제 생존 가능한 사업자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자금에 접근하느냐, 이거를 지금 봐야 되며, 정부가 이걸 가지고 국민 앞에 명확한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지금은 소비형 부채가 아니라 GDP 성장형 생산성 부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국가 부채를 말합니다. 좋습니다. 국가 부채 내서 추경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 빚으로 뭘 할 겁니까? 현금 살포할 겁니까? 단기 인기성 지원할 겁니까?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은 예산 항목 내세우면서 표 얻을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GDP 못 키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되는 건요, 빚을 안 지는 나라가 아니라 빚을 GDP 성장으로 바꾸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가 100조가 늘어도요, 이게 AI 반도체, HBM, 원전, 전력망, 스마트 팩토리, 지방산업단지 전환으로 GDP가 200조 커진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빚의 규모가 아니라 부채 대비 GDP 구조이고요. 여기서 그 부채의 총량이 아니라 GDP 규모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부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산성 부채라는 건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AI 제조업 국부 프로젝트, 즉 원전에 투자하고 산업 전력에 투자하고 스마트 물류에 투자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재설계하는 데 투자하고 우리 청년 기술 교육 같은 GDP 확대형 국가 전력에 투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정부에서 내놓아야 되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하도 답답하게 이러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단순 현금 살포, 이 단기 인기성 지원만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실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 혁신 해법 오늘 드립니다. 물론 기존 정부와는 다르게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저는 72시간 생존 금융 트랙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을 일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분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카드 매출 급감하고 있고요. 세금 신고해야죠?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은 자동심사 간소화 후에 72시간 내에 긴급 운영 자금 집행 구조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금 DSR 따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받을 수 있는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심사하지 말고 이러한 위험 신호가 오면 72시간 내에 긴급 운영 자금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발표만 크게 하고 장벽이 높은 구조로는 생존 타이밍을 놓칩니다. 정책금융은요, 예산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실제 위기 업종에 꽂히는가, 이걸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책금융 신청하잖아요? 여러분, 돈 언제 받는지 아세요? 2달, 3달 걸려요. 이미 문 닫은 다음에 돈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 정책금융을 만들 때 우리가 그 유동성 펀드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간소화해서 72시간 내에 긴급하게 운영자금을 꽂아주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지역 차등 DSR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도 대표적인 그 민생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죠. 서울 투기 지역과 지방 무분양 지역을 같은 규제로 묶는 것은 정책적인 무능함입니다.
지방은 집값 상승보다는요, 거래가 실종됐고 미분양이 되고 있고 PF 붕괴가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방의 실수요, 생애 최초 지역경제 회복 지역은요, 별도 DSR, LTV 체계로 가야 합니다. 상황이 다른데 왜 같은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묶는 것입니까? 그 많은 공무원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혈류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중차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국가 PF 구조전환 펀드가 필요합니다. 분양이 불가능한 좀비 사업장은 정치적으로 미루지 말고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반면에 전략지역은요, AI 데이터 센터, 물류, 제조업, 청년 주거로 전환해줘야죠. 멈춘 지방 부지를 미래 산업 기지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F 위기를 그냥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 재배치 기회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미단시티, 영종도의 미단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망한 PF 구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전략산업으로 그 지역의 경쟁력 우위를 판단을 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 재배치 기회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한 개 지역의 문제나 지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고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 AI 제조업 생산성 국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AI 반도체, HBM, 원전, 전력망, 스마트 팩토리, 제조 단순화는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바로 GDP 확대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추경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그 부채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채로 생산성 프로젝트에 투자해라 이 말입니다. 빚으로 시간을 벌고 생산성으로 GDP를 키우고 성장으로 부채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핵심적인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경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소비형 부채와 생산형 부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일본은요, 라피두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조 원의 돈을 대만의 TSMC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살리기, 제조업 재건 프로젝트, 국부 프로젝트에 기업과 그리고 정부가 동시에 참여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TV에 나와서 말로만 제조업 살린다고 하지 말고 기업 총수를 모아놓고 세금 더 내라고 이 얘기하지 말고 국가와 기업이 함께 뭉쳐서 국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GDP의 규모를 올리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우리가 리소스를 투입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코스피 숫자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500만, 그리고 그 가족 1000만, 중소기업 고용 80%, 소비심리 99.2%, 대위전배 8,000억, 지방 PF 브릿지론 10 내지 15%.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한 방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에서 반도체가 버티고 아래에서 바닥 경제가 무너지는 이중 경제 구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 브로셔식 지원, 말로만 하는 번지르르한 이 추경, 총량 규제, 현실 무시형 비용 정책, 만기 연장식 시간 벌기에 머문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국민은 지원 발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 주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추경을 운영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분명합니다. 현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방경제의 돈맥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미래는 생산성 부채로 AI, 반도체, 제조업 GDP를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민생이고요. 이것이 진짜 필요한 구조개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경제는 민생이다 논평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의 끝은 이제 다시 우리 현실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며칠 쉬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 우리 앞에 민생도 있고 제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30일 여러분의 한 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동네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남은 연휴 마지막 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저 조수지는 더 깊은 정치와 더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내일 정오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